할아버지, 저 누가 바다에 버린대요.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아이의 입술이 간신히 움직였어요. 지훈아, 정신 차렸구나. 백발의 노인이 급하게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다음 말에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외삼촌이 제 보험금 타려고 바다에 버린대요. 어제 전화 통화 들었어요. 뭐라고? 할아버지 오시기 전에 절 데리고 나간대요. 무서워요. 노인의 손이 굳었습니다. 손자는 백혈병 말기로 이미 한 달째 혼수 상태였어요. 의사들도 며칠 못 간다고 했죠. 그런데 외삼촌이 아이를 어디로 데려간다는 걸까요? 간호사, 지금 당장 여기 와요. 노인이 복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병실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부님, 제가 잠깐 지훈이 데리고 산책 좀 다녀올게요. 안 돼. 이 아이는 지금 움직이면 간호사의 제지도 무시한 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40대 남자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어요. 노인과 그 남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형부님, 오랜만이네요. 송민재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휠체어를 병상 옆으로 끌고 왔습니다. 노인은 차갑게 그를 바라봤어요. 지훈이 상태가 어떤지 알면서 감히 여길 왔어? 그래서 온 거잖아요. 조카 얼굴이라도 보려고요. 민재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지훈은 다시 눈을 감았어요. 아까의 짧은 각성은 마지막 힘을 쓴 것처럼 보였죠. 나가. 당장. 노인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기운이 실렸습니다. 에이, 형부님. 그렇게 매정하게 구시면 어떡해요. 전 그냥 내가 왜 왔는지 다 안다. 3년 전 지훈이 엄마 장례식 때도 안 왔던 내가. 민재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건 제가 바빠서. 보험금 수령자가 누군지 알아? 지훈이 외삼촌인 내가 유일한 보호자로 등재되어 있더군.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곧 어색하게 웃어넘겼어요. 형부님이 무슨 오해를. 오해? 2억짜리 생명보험에 상해보험까지 합치면 5억이 넘어. 지훈이 엄마가 죽기 직전에 누가 그걸 가입했지?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민재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저는 그냥 누나가 부탁해서. 부탁? 내 누나는 내가 도박빚 때문에 집을 날린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절대 내 이름을 보험 서류에 올리지 말라고 했지. 병실 밖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재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형부님, 진정하세요.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하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넌 지금 뭐하러 온 거냐? 그때였습니다. 민재의 핸드폰에서 진동음이 울렸어요. 그는 재빨리 주머니를 확인했지만 노인의 눈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화면에 떠오른 문자 메시지. 오늘 밤 11시. 약속 지켜. 안 그러면 내 딸도 위험하다. 노인은 그 내용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민재가 황급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볼게요. 잠깐. 노인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은 약했지만 그 소나기에는 무언가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내가 만약 지훈이에게 손이라도 대면 내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널 찾아낼 거다. 민재는 노인의 손을 뿌리치고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노인은 천천히 침대로 돌아왔어요. 지훈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걱정 마라, 지훈아.
할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지킬 거야. 하지만 노인은 알고 있었어요. 민재의 눈빛에서 본 건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궁지에 몰린 짐승의 눈빛이었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밤 11시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5시간.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노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실 문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어요. 노인은 병실을 나와 복도 끝 창가에 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강비서 나야.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송민재라는 사람 알지? 지훈이 외삼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 뒤를 밟아. 오늘 밤 11시에 누구를 만나는지 전부 확인해. 알겠습니다. 즉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어요. 그는 오랜 시간 제게에 몸담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민재 같은 눈빛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봤죠. 돈에 눈이 멀면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병실로 돌아온 노인은 지훈의 곁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작은 가슴은 간신히 오르락 내리락 했죠. 지훈아, 할아버지가 늦었구나. 노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3년 전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손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일에 매몰되어 있었죠. 지훈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건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말기였어요. 미안하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너를 더 일찍 데려왔어야 했는데. 노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였어요. 민재가 만나기로 한 시간까지 3시간 남았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차트 확인하러 왔습니다. 네. 간호사는 지훈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모든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보호자분, 혹시 환자분이 조금 전에 깨어나셨다고요? 네, 잠깐 눈을 떴어요.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거의 기적이에요. 이 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한다는 건. 그런데 왜 그러세요? 아니, 다행이에요. 하지만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서 의사 선생님께서 보호자분과 상담하고 싶어 하세요. 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가면 되나요? 네, 6층 상담실로 오시면 됩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노인은 지훈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어요. 금방 올게, 지훈아. 6층 상담실 문을 열자 50대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태준 회장님이시죠? 앉으십시오. 노인은 의자에 앉았어요. 의사는 차트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 군의 상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백혈병이 전신으로 퍼졌고 더 이상 항암 치료도 효과가 없는 상태예요. 그럼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골수 이식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지만 적합한 공여자를 찾지 못했어요. 회장님께서도 검사를 받아보셨지만 일치도가 너무 낮았죠. 노인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며칠이나 남았습니까?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일주일. 아니, 길어야 사흘입니다. 그 말에 노인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환자의 다른 가족 중에 검사를 받아보신 분이 또 계신가요? 외삼촌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은 연락도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 외삼촌분이 오늘 병원에 오셨다면서요? 네, 아까 잠깐 왔다 갔어요. 의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분이 지훈 군의 보험금 수령자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최근 며칠 동안 병원에 여러 번 전화를 걸어서 지훈 군의 정확한 상태를 물어봤다는 것도요?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요? 사실 병원 규정상 보호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환자 정보를 알려줄 수 없는데 그분이 법적 보호자라고 우기셔서 간호사들이 실수로 알려준 모양입니다. 뭘 알려줬습니까? 환자가 곧 사망할 것이라는 내용이요. 노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민재는 지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 온 겁니다. 상담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1시간 반 후면 민재는 누군가를 만날 겁니다. 노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장님, 강 비서입니다. 송민재를 미행 중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서해안 쪽으로 차를 몰고 있습니다. 인천 방향이에요. 서해안? 노인의 머릿속에 지훈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외삼촌이 절 바다에 버린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강 비서, 절대 놓치지 마. 그리고 내가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위치를 계속 보내. 회장님께서 직접 오시겠다고요? 위험합니다. 상관없어. 지금 당장 헬기 준비시켜. 전화를 끊은 노인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간호사에게 잠깐 외출한다고 말하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20분 후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죠. 노인은 헬기에 올라탔어요. 서해안 쪽으로 가자. 헬기는 어둠 속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재, 내가 감히 내 손자에게 손을 댄다면 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 헬기는 밤바다를 향해 빠르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서해안 상공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 50분이었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건 어둠에 잠긴 바다와 몇 개의 희미한 불빛뿐이었어요. 회장님, 강 비서님께서 위치를 보내셨습니다. 폐선착장 근처입니다. 조종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기로 가자. 하지만 소리 들키지 않게 조금 떨어진 곳에 착륙해. 알겠습니다. 헬기는 천천히 고도를 낮췄어요. 폐선 착장에서 500m쯤 떨어진 야산에 착륙했습니다. 노인이 헬기에서 내리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어둠 속에서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강 비서입니다. 민재는 어디 있어? 저 아래 선착장에 있습니다. 10분 전에 도착했어요. 혼자야? 아닙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 비서가 쌍안경을 건넸어요. 노인이 쌍안경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폐선 착장의 녹슨 부두 위에 민재가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고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죠. 저 사람 혼자 온 건가? 네, 차에서 내릴 때 확인했습니다. 혼자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바다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작은 어선 한 척이 부두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배가 부두에 닿자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어요. 민재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늦었잖아요. 민재의 목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렸어요. 시끄러워. 바다가 거칠어서 늦었어. 검은 옷의 남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돈부터 보여줘. 민재가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뭔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노인은 쌍안경으로 그걸 확인하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정확히 보이지 않았어요. 저게 뭐야? 잘 안 보입니다, 회장님. 강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가 가방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물건은? 물건? 노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직 못 가져왔어요. 내일 새벽에 병원에서 데리고 나올 겁니다. 민재의 말에 노인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병원에서? 미쳤어? 감시 카메라에 다 찍힌다고. 괜찮아요. 제가 법적 보호자예요. 아무도 의심 안 해요. 그래도 위험하잖아. 차라리 지금 당장. 안 돼요.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4시쯤 되면 간호사들 교대 시간이라 잠깐 빈틈이 생깁니다. 노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강 비서, 지금 당장 내려가자. 회장님, 위험합니다. 저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상관없어. 노인이 비탈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강 비서가 급히 뒤를 따랐어요. 하지만 노인의 발이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아! 노인이 비틀거렸어요. 강 비서가 재빨리 그를 붙잡았지만 그 바람에 돌멩이 몇 개가 굴러떨어졌습니다. 부두 위에 민재가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야? 검은 옷의 남자들도 경계 태세를 취했습니다. 누가 있어? 나와. 노인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천천히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나다, 민재야. 민재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형? 형부님? 여기 왜? 내가 뭘 하려는지 다 들었다. 노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아,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닥쳐. 한 남자가 민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우리를 경찰한테 팔아먹으려고 한 거야? 아니에요. 진짜 아니라니까요. 민재가 발버둥쳤어요. 노인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내 손자를 어떻게 하려고 했지? 손자? 검은 옷의 남자가 민재를 노려봤어요. 야, 너 우리한테 장기적 출용애 구한다며? 그게 내 조카였어? 저는 이 새끼가 우릴 이용하려고 했구나.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민재의 얼굴에 피가 튀었어요. 그만둬.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요? 검은 옷의 남자가 노인을 향해 걸어왔어요. 영감, 여기서 본 거 다 잊어. 그럼 목숨은 살려줄게. 살려준다고? 노인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 누군지 관심 없어. 그냥 썩 꺼져. 남자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칼날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강 비서가 노인 앞으로 나섰어요. 회장님, 제 뒤로 물러나십시오. 강 비서. 그때였습니다. 바다 쪽에서 큰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치라이트가 부두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여기는 해양경찰입니다. 모두 그 자리에 엎드려요. 확성기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어요. 검은 옷의 남자들이 황급히 배로 뛰어들었습니다. 민재도 도망치려 했지만 강 비서가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나요. 나달라고요. 넌 어디도 못 가. 해경 함정이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대원들이 우르르 내려왔어요. 손 들고 엎드려. 검은 옷의 남자들이 붙잡혔습니다. 민재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형부님, 저는 민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제 딸을 납치했다고. 딸을 살리려면 돈을 구해야 했어요. 정말로 지훈이를 해칠 생각은 없었어요. 노인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내 딸? 네. 제 딸 서연이가 지금 위험해요. 제발 저 좀 풀어주세요.
해경 대원이 민재를 끌고 갔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닷물 냄새가 코를 찔렀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런데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민재가 말한 딸. 그게 사실일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 비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몇 통의 통화를 한 뒤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회장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송민재의 딸 서연이가 3일 전부터 실종 상태입니다. 노인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모든 게 꼬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악인이 아니었어요. 그저 딸을 살리려는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럼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건가?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비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다른 헬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저건 뭐지?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헬기에서 내려온 건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그는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박태준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노인은 그 얼굴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자네는 기억하십니까? 20년 전 회장님께서 저를 회사에서 쫓아내셨죠. 남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복수할 시간입니다. 노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20년 전 회사에서 쫓아낸 사람. 기억이 떠올랐어요. 최진혁? 그래요, 회장님. 잘 기억하시네요. 최진혁이라는 남자는 한때 한강그룹의 부사장이었습니다. 유능했지만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게 들통났죠. 노인은 그를 고소하지 않는 대신 조용히 쫓아냈어요. 자네가 왜 여기 있지? 왜긴요. 회장님께 빚을 갚으러 왔죠. 최진혁이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뒤에서 남자 둘이 나타났어요. 그들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뒤로. 강 비서가 노인을 감쌌습니다. 쏘지 마. 최진혁이 손을 들어 부하들을 제지했어요. 우린 여기서 살인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저 거래를 하러 왔을 뿐이죠. 무슨 거래?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간단해요. 회장님께서 가진 한강그룹 지분 30%. 그걸 저한테 넘기시면 손자를 돌려드리죠. 뭐? 노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훈이가 지금 어디 있어?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최진혁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휠체어에 앉은 지훈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배경은 어딘가의 창고 같았어요. 이 미친놈. 강 비서가 최진혁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총을 든 남자들이 막아섰습니다. 진정하세요. 아이는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죠. 최진혁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이 새벽 12시 10분. 아이한테 남은 시간은 고작 몇 시간이에요. 병원 의사 말로는 사흘이라고 했던가요? 근데 병원도 아닌 곳에 있으니. 글쎄요. 네 이놈. 노인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회장님, 화내지 마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최진혁이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20년 전 회장님께서 저를 쫓아내신 후에 제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파산했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다가 해외로 도망쳤죠. 10년 동안 동남아시아 뒷골목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최진혁이 담배 연기를 내뱉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돈 좀 벌었어요. 합법적이진 않았지만요. 그 돈으로 한국에 돌아왔죠. 복수하려고. 그래서 내 손자를 납치한 거야? 손자만이 아닙니다. 최진혁이 다시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창고 바닥에 묶여 있었어요. 이 아이는 송민재의 딸 서연이입니다. 귀엽죠?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가 민재를 이용한 거였구나. 정확해요. 민재한테 접근해서 딸을 납치했죠. 그리고 협박했어요. 지훈이를 데려오면 딸을 살려준다고. 왜 그렇게까지? 왜긴요. 회장님을 무너뜨리려면 가장 아픈 곳을 쳐야죠. 최진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회장님은 돈이 많으시니까 돈으로는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가족은 다르죠. 특히 유일하게 남은 손자라면. 노인은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 당장 아이들을 놔줘. 그럼 내가 원하는 걸 다 주겠어.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야죠. 최진혁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지분양도 계약서예요. 지금 여기 서명하세요. 그럼 아이들 위치를 알려드리죠. 서명을 먼저 하면 내가 약속을 지킬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보장이요? 최진혁이 비웃었어요. 없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도 없잖아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노인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어요. 회장님, 강 비서가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저자의 말을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노인이 서류에 펜을 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부두 쪽에서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꽝!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어요. 해경 함정에서 연막탄이 터진 겁니다. 흰 연기가 순식간에 부두를 뒤덮었어요. 뭐야? 최진혁의 부하들이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지금이에요. 강 비서가 노인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쏴! 놓치지 마. 총성이 울렸어요. 탕, 탕, 탕. 강 비서가 노인을 감싸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근데 우리 어떻게? 헬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두 사람은 연기를 뚫고 달렸어요. 야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보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어요. 저기다. 따라가. 최진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은 숨이 가빠졌어요. 70대의 몸으로 뛰기엔 너무 힘들었죠.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강 비서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드디어 야산 정상에 도착했어요. 헬기가 프로펠러를 돌리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타세요. 조종사가 손을 내밀었어요. 노인이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강 비서도 뒤따라 올라탔죠. 출발해. 헬기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최진혁과 부하들이 야산 정상에 도착했어요. 쏴! 총알이 헬기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탕, 탕. 헬기 외벽에 총알 자국이 생겼어요. 하지만 헬기는 이미 높이 떠올랐습니다. 최진혁이 헬기를 올려다보며 소리쳤어요. 박태준, 내일 정오까지 서명한 서류를 보내지 않으면 아이들은 죽는다.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헬기 안에서 노인은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점점 작아지는 최진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조종사가 물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경찰이 개입하면 아이들이 위험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했어요. 정오까지 남은 시간은 12시간. 그 안에 지훈과 서연이를 찾아야 합니다. 강 비서. 예, 회장님.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 사설 탐정, 보안업체 다 불러.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한테 비공식으로 연락해. 조용히 도와달라고.
강 비서가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헬기는 서울 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노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훈아, 조금만 기다려라. 할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거야.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에게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헬기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헬기가 서울 도심의 한강그룹 본사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노인이 내리자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사설 탐정들, 보안업체 직원들, 그리고 회사의 핵심 인력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강 비서가 보고했어요. 좋아. 모두 회의실로 가자. 일행은 최상층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작전을 설명하겠다. 노인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지도가 떠올랐어요. 최진혁이 아이들을 숨긴 곳은 분명 인적이 드문 곳일 거야. 폐공장, 폐건물, 외딴 창고 같은 곳. 회장님, 그런 장소가 수천 곳은 될 텐데요. 한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범위를 좁힐 수 있어. 노인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최진혁은 오늘 새벽에 서해안에 있었다. 그리고 정오까지 서류를 받으러 올 거야. 왕복 시간을 생각하면 강 비서가 지도에 원을 그렸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이내 거리, 경기 남부와 인천 일대로 범위가 좁혀집니다. 맞아. 그리고 하나 더. 노인이 사진을 띄웠어요. 최진혁이 보여준 지훈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봐. 배경에 뭐가 보이지? 모두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저기, 창문 너머로 뭔가 보이는데요. 맞아. 굴뚝이야. 노인이 화면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공장 굴뚝이 보였어요. 옛날 방식의 벽돌 굴뚝이다. 요즘은 거의 안 쓰는 형태지. 강 비서가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해당 지역의 폐공장을 검색하겠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울렸어요. 잠시 후 화면에 리스트가 떠올랐습니다. 총 47곳입니다. 47곳. 노인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그때 한 탐정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최진혁의 과거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말해봐. 20년 전 그가 회사에서 쫓겨난 후 첫 번째로 간 곳이 안산이었습니다. 거기서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다가 망했죠. 안산. 노인이 지도를 다시 봤어요. 안산 일대의 폐공장만 출연해 리스트가 줄어들었습니다. 12곳으로 줄었습니다. 좋아. 12개 팀을 만들어. 각 팀이 한 곳씩 맡아.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시계는 새벽 5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정오까지 남은 시간은 6시간 20분. 회장님, 출발 준비 완료했습니다. 강 비서가 보고했어요. 가자.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12대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첫 번째 차에 탔어요. 차량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도심을 빠져나가 안산 방향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노인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최진혁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서류 준비는 잘 되어 가나요? 노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회신하지 않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30분 후 차량들이 안산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각 팀이 목표 지점으로 흩어졌어요. 노인이 탄 차는 가장 외딴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여기다.
강 비서가 차를 세웠습니다. 노인이 내렸어요. 공장 안은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어요. 조심하십시오. 경호원 둘이 앞서 들어갔습니다. 노인도 뒤따라 들어갔죠. 공장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녹슨 기계들과 쓰레기만 널려 있었습니다. 여긴 아닌 것 같은데요. 경호원이 말했어요. 하지만 노인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바닥에 발자국이 있었어요. 저거 봐. 최근 것 같아. 강 비서가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공장 안쪽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일행은 조심스럽게 발자국을 따라 걸었습니다. 계단이 나타났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죠. 지하가 있었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호원이 먼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노인도 뒤따라 내려갔어요. 지하는 더 어두웠습니다. 강 비서가 손전등을 켰어요. 좁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 문이 하나 있었어요. 저 문이다. 노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경호원이 문에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열어. 경호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노인이 안을 들여다봤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지훈아. 휠체어에 앉은 아이가 있었어요. 머리는 축 늘어져 있었고 몸에는 담요가 덮여 있었습니다. 노인이 달려갔어요. 지훈아, 할아버지다. 아이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반응이 없었어요. 지훈아, 지훈아.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 비서가 아이의 맥을 짚었어요. 회장님, 맥박이 너무 약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해요. 그래, 지금 당장. 경호원이 지훈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방 구석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이 그쪽을 돌아봤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송민재의 딸 서연이입니다. 강 비서가 아이에게 달려갔어요. 서연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아저씨들이 무서워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강 비서가 아이를 감싸 안았어요. 빨리 나가자. 일행은 급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 공장 밖으로 나왔어요. 차에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운전사가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빠르게 달렸습니다. 노인은 지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훈아, 조금만 버텨라. 곧 병원이야.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회장님, 다른 팀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강 비서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아이들을 찾았다고 전하십시오. 그리고 최진혁을 추적하라고. 알겠습니다. 차는 2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환자 들어갑니다. 지훈이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서연이는 소아과로 옮겨졌어요. 노인은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예, 접니다. 환자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탈수와 저체온증이 심각하고 백혈병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요. 그럼 살 수 있습니까? 의사는 잠시 말을 아꼈어요. 골수 이식을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48시간을 넘기기 힘듭니다. 노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강 비서가 그를 부축했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공여자가 될 수 없습니까? 회장님께서는 이미 검사를 받으셨잖아요. 일치도가 낮아서 안 됩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골수은행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강 비서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장님, 최진혁을 잡았습니다. 뭐? 인천항에서 배를 타려다가 해경에 체포됐습니다. 노인의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지금 당장 그 자식을 여기로 데려와. 알겠습니다. 2시간 후 경찰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갑을 찬 최진혁이 끌려 나왔어요. 노인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자식아. 노인의 주먹이 최진혁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회장님, 경호원들이 노인을 말렸어요. 최진혁은 코피를 흘리며 비웃었습니다. 때려봤자 소용없어요. 아이는 이미. 닥쳐. 노인이 다시 주먹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복수요. 단순한 복수. 최진혁이 차갑게 말했어요. 회장님이 저를 버렸을 때 제 아내가 떠났어요. 아들도 저를 외면했죠.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건 자네가 횡령을 했기 때문이야. 알아요. 하지만 회장님은 저를 용서할 수도 있었잖아요. 대신 법정에 세우지 않는 대가로 제 인생을 끝냈어요. 최진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제 회장님도 똑같은 걸 느껴보세요. 가장 소중한 걸 잃는 고통을요.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최진혁을 끌고 갔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정오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노인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응급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의사가 뛰어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기적입니다. 네. 골수은행에서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았어요. 지금 당장 이식 수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하지만 수술이 길고 위험합니다. 각오하셔야 해요. 괜찮아요. 그냥 우리 지훈이 살려주세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노인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강 비서가 옆에 앉았어요. 회장님,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고마워, 강 비서. 자네가 없었으면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 표시등이 빨갛게 빛나고 있었어요. 노인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오랜만에 기도를 했어요. 제발 우리 지훈이를 살려주십시오. 복도에는 고요함만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노인은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시계 바늘이 한 바퀴, 두 바퀴 돌았어요. 오후 1시, 2시, 3시.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강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지만 노인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회장님, 조금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난 괜찮아. 노인의 시선은 수술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어요. 수술 시작한 지 6시간째였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그때 복도 저쪽에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송민재였어요. 경찰에게 풀려난 모양이었죠. 회장님, 민재가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미쳤었습니다. 서연이를 살리겠다고 지훈이를 희생시키려 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노인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연이는 괜찮아. 소아과에 입원해 있어. 감사합니다. 민재가 고개를 조아렸어요. 하지만 자네 잘못은 크다. 돈 때문에 조카를 팔려고 했잖아. 알고 있습니다. 저를 벌해주십시오.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이가 깨어나면 그 아이 앞에서 사과해. 내가 용서할 문제가 아니야. 네. 민재는 복도 구석에 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오후 7시가 되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어요.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노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수술 성공했습니다. 그 말에 노인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강 비서가 얼른 그를 붙잡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골수 이식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환자 상태가 너무 약해서 회복이 더딜 겁니다. 그리고 거부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앞으로 6개월 동안 잘 버티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는 지금 중환자실로 옮겨집니다. 내일 아침부터 면회 가능해요. 의사가 들어가고 침대가 수술실에서 나왔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지훈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지훈아. 노인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손을 살짝 만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죠. 잘 싸웠다, 지훈아. 이제 괜찮을 거야. 침대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제가 서연이를 데리고 가보겠습니다. 그래. 딸이 기다리겠지. 나중에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민재가 허리를 깊이 숙이고 떠났습니다. 복도에는 노인과 강 비서만 남았어요. 회장님, 이제 집에 가셔서 쉬십시오. 아니야. 여기 있을 거야. 하지만 회장님 건강도 괜찮아. 노인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강 비서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담요를 가져다가 노인에게 덮어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옆에서 지키고 있겠습니다. 고맙네. 두 사람은 밤새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보호자분, 잠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노인이 후다닥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여러 개의 침대가 있었고 기계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구석 침대에 지훈이 누워 있었어요. 노인이 다가가자 아이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지훈아, 깨어났니?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희미한 눈빛이었지만 분명 살아있었습니다. 아버지.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노인의 귓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다. 지훈아, 저 살았어요? 그럼 넌 용감하게 싸웠어. 아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할아버지, 약속 지키셨네요. 무슨 약속? 저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노인은 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약속을 지킨단다. 아이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노인을 밖으로 안내했어요. 많이 회복됐어요.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노인이 복도로 나왔어요. 강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깨어났어. 우리 지훈이가 깨어났어.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강 비서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훈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졌어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죽만 먹던 아이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매일 병원에 왔어요. 지훈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저 태어나면 어디 가고 싶어요? 어디? 바다요. 할아버지랑 바다 보러 가고 싶어요. 노인은 웃었습니다. 좋아. 내가 완전히 나으면 함께 가자.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한 달이 지났어요. 지우는 휠체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어요.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빠르게 회복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훈이가 정말 강한 아이예요. 2달이 지났어요. 지훈은 퇴원했습니다. 노인은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어요. 넓은 정원이 있는 저택이었습니다. 와,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그래. 이제 여기가 내 집이기도 하단다. 아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퍼졌어요. 그날 저녁 노인은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사들이 놀랐어요. 나이도 있고 이제 손자랑 시간을 보내고 싶네. 하지만 회사는 자네들이 잘 이끌어가게. 난 믿네. 노인은 회장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훈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3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인과 지훈은 차를 타고 서해안으로 향했어요. 약속했던 바다였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바다다. 그래, 바다야. 둘은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니? 저 크면요, 의사가 될 거예요. 의사? 네.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요. 노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할아버지도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저도 누군가를 구하고 싶어요. 노인은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지훈아. 해가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지훈이와 바다에 다녀왔다. 아이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 꿈을 꼭 이뤄주고 싶다. 내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였다. 펜을 내려놓은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지훈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노인은 조용히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잘 자라, 우리 지훈아.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꿈속에서 노인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1년 후, 지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학교에도 복학했어요. 반 아이들은 지훈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지훈아, 오랜만이다. 많이 아팠다며? 이제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지훈은 밝게 웃었어요. 매일 아침 노인은 지훈을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전 이제 혼자 갈 수 있어요. 알아. 하지만 할아버지가 데려다 주고 싶어서 그래. 그럼 오늘도 같이 가요. 둘은 손을 잡고 학교로 향했어요. 등굣길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노인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송민재였어요. 노인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회장님께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지금 딸 서연이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박도 완전히 끊었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지훈이를 생각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민재올림. 노인은 편지를 접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지훈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저 오늘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정말? 우리 지훈이 대단한데?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의사가 될 거예요. 노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하단다. 할아버지,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응? 요즘 할아버지 표정이 좀 이상해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노인은 놀랐어요.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읽은 겁니다. 사실은 말이야. 노인이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잖니.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야 할 거야. 할아버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는 내가 대학 갈 때까지는 꼭 함께 있을 거야. 지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제가 의사 되면 할아버지 건강 제가 지킬 거예요. 고맙구나, 지훈아. 노인이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딸의 사진이었어요. 딸아, 내 아들 잘 키우고 있어. 걱정하지 마. 노인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이는 너를 많이 닮았더구나. 착하고 씩씩해.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미안하다. 너를 더 잘 보살펴주지 못해서. 노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는 지훈이를 위해 살아야지. 며칠 후였습니다. 노인은 지훈을 데리고 한 곳으로 향했어요. 교도소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어디예요? 잠깐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면회실에 들어가자 최진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회장님, 최진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자네한테 줄 게 있어서. 노인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건 자네 아들 학비야.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내가 대줄 거네. 최진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이런 걸 해주십니까? 저는 회장님께 자네는 나한테 끔찍한 짓을 했어. 하지만 자네 아들까지 벌 받을 순 없지. 노인이 일어섰어요. 잘 있게. 출소하면 새로운 삶을 살게나. 최진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노인과 지훈이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저씨가 할아버지한테 나쁜 짓 한 사람이에요? 그래. 근데 왜 도와주세요? 노인은 잠시 생각했어요. 미움은 미움을 낳는단다. 누군가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해. 어려운 말이에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노인은 큰 결정을 내렸어요.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백혈병 어린이 치료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겁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어요. 그래. 지훈이처럼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고 싶네. 대단한 결정이십니다. 기부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20조 재산가 박태준, 백혈병 어린이 위해 10조 기부. 지훈은 뉴스를 보며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멋있어요. 할아버지는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봄이 왔습니다. 노인과 지훈은 다시 바다로 갔어요. 1년 전 약속했던 그 바다였습니다. 할아버지, 저기요. 지훈이 모래사장을 뛰어다녔어요.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구나.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지훈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사진 찍어요. 그래, 찍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섰어요. 강 비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두 사람은 밝게 웃고 있었어요. 노을을 배경으로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그 사진을 액자에 넣었어요.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진 정말 예쁘다. 그래. 우리 둘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야. 지우는 노인을 꼭 안았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사랑한단다, 지훈아. 그날 밤 노인은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이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학교 가요. 노인이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오늘도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네, 다녀올게요. 지훈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노인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강비서. 네, 회장님. 나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십니다. 손자 덕분에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았거든. 강 비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이도 행운입니다. 회장님 같은 할아버지를 만나서요. 두 사람은 정원을 거닐었어요.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이제 정말 평화롭구만.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박태준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때로는 용서가 복수보다 강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